자, 그럼 알데하이드 케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카보닐이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알데하이드 케톤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 카보닐, 그러니까 카복실산 유도체라고 하죠. 이런 애들이 이제 두 가지 카보닐의 분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둘의 차이는 뭐냐면 이탈기의 유무입니다. 이탈기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데, 알데하이드와 케톤은 이탈기가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카보닐은 다 이탈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탈기가 있느냐 없느냐는 또 무엇을 결정하냐면 반응의 양상을 결정하게 됩니다. 카보닐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첨가 반응과 치환 반응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탈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어떤 반응을 할 수 있냐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탈기의 유무에 따라서 첨가 반응으로 반응이 진행될 것이냐, 치환 반응으로 반응이 진행될 것이냐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알데하이드와 케톤은 지금 여기에 이탈기가 없는 카보닐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탈기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치환 반응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럼 치환 반응을 왜 못하냐를 생각을 해보면 이탈기라는 게 뭐죠? 이탈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부분 중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는 부분을 말합니다. 이탈할 수 있는 부분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치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애가 나를 공격하면서 들어오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탈기를 떨구는, 그러니까 내가 한 개를 받고 한 개를 주는 이런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교환이랑은 약간 개념이 다르긴 하지만 쉽게 생각하면 교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치환 반응을 하려면 내가 떨어져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나에게서 어떤 부분이 떨어져 나갈 수 있어야지만 이런 치환 반응을 할 수 있는데, 알데하이드와 케톤은 떨어져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런 치환 반응을 할 수가 없게 되고, 결국은 치환 반응을 못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첨가 반응만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첨가 반응은 말 그대로 일방적으로 공격해서 들어오는 거죠, 나한테. 그래서 첨가 반응만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 나머지 카보닐은 어떠냐? 알데하이드와 케톤을 제외한 모든 카보닐은 이탈기가 있기 때문에 치환 반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방금 치환 반응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어떤 애가 나를 공격하면서 들어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탈기를 떨구는 그런 반응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탈기가 있잖아요. 가능해지기 때문에 얘들은 치환 반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알데하이드와 케톤 그리고 나머지 카보닐의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그럼 알데하이드와 케톤이 대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데하이드는 제가 식을 RCHO라고 썼죠. 그대로 그려볼게요. RCHO. 이런 구조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 CO 부분, 얘는 우리가 지금 카보닐기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카보닐기에서 여기 부분은 카보닐 탄소를 말하는 거고요. 여기 부분은 카보닐 산소가 되겠죠. 카보닐기는 카보닐 탄소와 카보닐 산소 간의 이중결합이다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카보닐은 모두 다 이런 카보닐기 부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알기까지 고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어느 부분이 다른 거냐라고 물어보면 이 한쪽 부분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카보닐기가 있고 양팔이 있다면 카보닐기에 한 팔까지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 거고, 나머지 한 팔, 여기 부분이 이제 변동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알데하이드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보시면 카보닐기에 한쪽에는 알기가 있는데 한쪽에는 수소가 있는 그런 구조를 우리는 알데하이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알기라고 하는 것은 탄소 사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모양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탄소 사슬이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카보닐기를 이렇게 그리고 탄소 사슬로 저는 메틸기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메틸기가 붙어 있고 한쪽에는 수소가 붙어 있는 이런 구조, 알데하이드겠죠. 예시를 한 개 더 들어볼까요? 카보닐기가 있고 여기 알기, 이렇게 에틸기를 그려볼게요. 한쪽에는 에틸기가 붙어 있고 한쪽에는 수소가 붙어 있는 그런 구조. 이런 것들도 모두 알기 하나에 수소 하나가 붙어 있기 때문에 알데하이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케톤은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요? RCOR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그대로 그려볼게요. RCOR. 케톤이죠. 결국은 카보닐기 있고, 그리고 한쪽 팔에는 이제 탄소 사슬이 있고, 나머지 팔에도 탄소 사슬이 있는 거죠. 그리고 케톤은
양팔에 모두 탄소 사슬이 존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구조를 우린 케톤이라고 하고요. 예로 또 한번 그려볼게요. 그리고 제가 편의상 R과 R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둘은 똑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겠죠. 똑같다면 대칭 케톤이 되는 거고요. 다르면 비대칭 케톤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대칭보다는 비대칭이 더 흔하겠죠. 그러면 대칭 케톤 하나랑 비대칭 케톤 하나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대칭 케톤으로 알기는 뭐든 간에 상관이 없어요. 메틸기를 그려볼까요? 양쪽에 이제 메틸기가 있는 대칭형 케톤 만들어졌고요. 비대칭형 케톤을 본다면 한쪽에는 메틸기, 한쪽에는 에틸기가 붙어있는 구조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외에도 매우 다양한 구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페닐이 붙어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대칭형 케톤도 존재할 수 있고, 어쨌든 양팔에 모두 알기를 가지고 있는 이런 카보닐, 이런 것을 저희는 케톤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알데하이드와 케톤을 제외한 나머지 카보닐, 즉 이탈기가 있는 카보닐은 어떤 것이 있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이탈기가 있는 카보닐은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알케 제외하고 모두. 그리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카복실산 유도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카복실산 유도체니까 당연히 카복실산이 포함이 되겠죠. 카복실산, 그리고 카복실산 유도체 중에서 대표적인 거 에스터,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산염화물 같은 것도 대표적이죠. 이런 애들이 이제 이탈기가 있는 카보닐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알데하이드와 케톤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방금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탈기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탈기가 없으면 뭐를 할 수가 없죠? 치환 반응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첨가 반응만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첨가 반응은 뭐냐면 어떤 애가 나를 공격하면서 일방적으로 들어오는 반응을 이제 첨가라고 하는데, 그러면 나를 공격할 어떤 애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얘를 우리는 친액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친액체가 무슨 뜻인지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핵이 뭐냐? 이 친액체에서 말하는 핵이라고 하는 것은 델타 플러스, 즉 부분 양전하를 말합니다. 이러한 부분 양전하에 가까워지려는 성질, 이 부분 양전하와 친하려고 하는 성질, 이 부분 양전하를 공격하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애들을 우리는 친액체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 친액체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죠. 전하 유무에 따라서 구분을 하게 되면 중성 친액체와 음이온 친액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양이온 친액체는 없습니까? 양이온 친액체는 당연히 없습니다. 왜 없냐면, 자, 양이온 친액체는 양전하를 가지고 있는 애죠. 이 양전하를 가지고 있는 애가 양전하를 공격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양전하는 양전하끼리 만나게 되면 서로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밀어내면서 멀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친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이온 친액체라고 하는 것은 존재를 할 수가 없고, 최소한 중성, 그러니까 전하가 없든지 음이온이든지 둘 중 하나는 되어야지만 친액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중성 친액체와 음이온 친액체 두 종류가 있다라고 본다면 둘 중에 뭐가 더 강할까요? 당연히 음이온 친액체가 훨씬 강하겠죠. 왜냐하면 이 음이온은 이런 양전하에 대해서 인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전기적인 인력으로 서로 끌어당기기 때문에 음이온이 이 양전하에 가까이 다가가려는 그 강도가 훨씬 더 세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성 친액체를 약한 친액체다라고 말을 하게 되고요. 음이온 친액체는 강한 친액체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두 개의 강약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이 둘의 강약에 의해서 반응 메커니즘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약한 친액체, 강한 친액체 둘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과정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반응 양상의 차이가 생기게 되고, 이렇게 중성 친액체와 음이온 친액체의 반응 메커니즘의 차이를 이해하시게 되면 앞으로 배울 카보닐의 반응 메커니즘을 잘 이해할 수 있고 개괄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모르는 카보닐 반응 메커니즘도 어느 정도 추론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의 전체 그림을 잘 비교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일단 반응 양상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중성 친액체, 약하다고 했잖아요. 약하기 때문에
바로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공격이 불가하기 때문에 한 가지 단계를 더 거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먼저 양성자를 첨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런 케톤이 있어요. 이 케톤의 중성 친액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H2를 이용해서 반응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원래라면 정상적인 친액체라면 바로 카보닐 탄소를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왜냐? 중성 친액체는 약하니까 바로 공격이 안 돼요. 그러면 뭐 먼저 해야 되냐? 카보닐 산소가 이 중성 친액체에서 양성자를 떼어오는 작업부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양성자를 떼어와서 자기한테 붙이는 양성자 첨가 반응을 진행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카보닐 산소에 이렇게 양성자가 붙어있는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중성 친액체 물과 반응을 하게 되는데, 이게 진짜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반응을 하냐? 방금 제가 그리다가 만 거 있죠. 그리다가 X 친 거 있죠. 이 산소의 비공유 전자쌍이 카보닐 탄소를 공격을 하고 카보닐 탄소의 옥텟이 초과가 되면서 전자가 위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친액체의 공격입니다. 이게 진짜 반응이죠. 그리고 나서 그럼 전자가 넘어갔으니까 이 양전하가 중성이 되겠죠. 그러면서 OH2 플러스가 첨가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전체가 지금 양전하를 띠고 있죠? 전체가 토탈 양전하입니다. 그럼 얘를 중성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아까 첨가했던 수소이온, 양성자를 다시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양성자를 제거해주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걸 또 누가 하냐? 또 물이 해요. 물이 이번엔 염기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에서 물은 산으로 작용을 했던 거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친액체로 작용을 했던 거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염기로 작용을 했던 거예요. 굉장히 다용도죠. 여기까지 볼까야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이 염기가 이 양성자를 제거를 하게 되면 결국은 OH, 알코올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알코올이 두 개가 되는 다이올이 만들어졌네요. 네, 이 반응은 어차피 나중에 배울 거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은 수소이온을 먼저 첨가를 하고요. 그리고 친액체의 공격이 있은 다음에 첨가한 걸 다시 제거를 해주면서 다시 중성으로 맞춰주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수소이온을 처음에 첨가했던 이유는 첨가를 반드시 해야만 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이 친액체의 공격을 받으려면 수소이온 첨가가 선행되어야지만 친액체의 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소이온 첨가를 했던 거고, 첨가를 했기 때문에 전체의 전하가 양성이 됐으니까, 플러스가 됐으니까 그 플러스를 다시 제거를 해주는 과정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바로 중성 친액체의 반응 메커니즘이고요. 음이온 친액체의 반응 메커니즘은 어떻게 될까요? 음이온 친액체는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바로 공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양성자 첨가 과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이 중성 친액체와 음이온 친액체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메커니즘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똑같이 케톤이 있고요. 음이온 친액체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 H-, 예를 들면 LiAlH4나 NaBH4 같은 것이 있는데, 어쨌든 이 H-가 바로 공격을 해버립니다. 이 1단계가 없어지는 거죠. 2단계부터 가는 거예요. 음이온 친액체는. 왜냐면 강하기 때문에 바로 공격이 가능해요.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넘어가고, 그렇게 되면 되고 H가 이렇게 들어온 상태가 된 거죠. 그러면 전체 전하가 음전하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오히려 산을 여기서 첨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산소, 음이온이 양성자를 끌어들이면서 이렇게 알코올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양성자 첨가 없이 바로 공격을 하게 되면 중성에 음이온을 넣었으니까 전체 전하가 음전하가 될 거 아니에요. 이 음전하 화합물은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얘를 다시 중성으로 맞춰주는 작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양성자를 넣어주는, 양이온을 넣어주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둘의 메커니즘 차이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주신다면 앞으로 카보닐의 전체적인 모든 반응들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족에 따른 친액체의 분류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친액체를 방금 전하 유무에 따라서 중성과 음이온 친액체로 나눠봤었고, 그리고 이번에는 몇 족이냐에 따라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크게 4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1족은 수소 친액체고요, 14족 탄소 친액체, 그리고 15족 질소, 16족은 이제 산소랑 황 친액체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족 같은 경우에는 수소 친액체가 있고, 이 수소 친액체는 2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LiAlH4 그리고 NaBH4가 있는데 둘 다 H-를 내놓는 애들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 그리고 둘은 차이가 없습니다. 메커니즘이고 뭐고 다 차이가 없는데 LiAlH4가 좀 더 강하기 때문에 더 많은 카보닐들과 반응할 수 있게 되고요. NaBH4는 보통 알데하이드 케톤까지 반응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탄소 친액체를 볼게요. 14족이죠. 탄소 친액체는 3가지가 있는데, 먼저 RMGX가 있습니다. 그린야드 시약이죠. 그린야드 시약은 R-를 내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HCN, 이런 것들이 있죠. 얘는 그냥 CN-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때 탄소 친액체이기 때문에 탄소의 음전하가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PPH3. 여기서 P는 인이고요. 여기서의 pH는 지금 페닐, 방향적 고리, 벤젠을 말하는 거죠. 얘네는 이 PPH3 자체가 탄소 친액체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반응을 통해서 인일라이드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것이 이제 탄소 친액체로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메커니즘은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살펴볼 거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 탄소 친액체들은 결국은 탄소의 음전하가 존재하는 그런 모양새를 띠고 있다. 그리고 3종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족 질소 친액체를 보시게 되면 보통 질소 친액체는 이제 아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아민도 차수에 따라서 분류가 가능하잖아요. 뭐 0차, 1차, 2차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통 3차 아민이나 4차 암모늄 이온 같은 경우에는 친액체로 많이 사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0차, 1차, 2차로 나눠서 볼 건데, 0차 아민은 말 그대로 탄소가 한 개도 붙어있지 않은 아민이기 때문에 암모니아를 말하는 겁니다. NH3를 말하는 거고요. 1차 아민은 질소에 알기가 한 개 붙어있는 아민을 말하는 거죠. 2차 아민 같은 경우에는 질소에 알기가 2개 붙어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애들이 이제 질소 친액체로 사용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산소 친액체와 황 친액체를 한번 살펴볼게요. 16족이죠. 이렇게 보시게 되면 산소 친액체는 이제 대표적으로 물이 있죠. 물, 그리고 알코올, 이런 애들이 있고, 황 친액체는 방금 제가 지금 산소 친액체에서 알코올을 얘기를 했잖아요. 이 알코올 같은 경우에 ROH라고 하는 구조식으로 되어 있고, 그리게 된다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겠죠. 근데 이제 황 친액체 같은 경우에는 이 알코올에서 O를 S로 바꿔주면 돼요. 그러니까 얘로 바꿔주게 되면 이제 사이올이라고 하는 물질이 생성이 되게 되죠. 구조식을 그려본다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이런 애들을 우리가 이제 친액체다, 알데하이드와 케톤을 공격할 수 있는 친액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데하이드와 케톤이 어떤 친액체와 반응할 수 있는지를 족별로 한번 살펴봤으니까, 그러면 그 친액체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해서 어떤 생성물을 만들어내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일단 수소 친액체 두 가지 있다고 했고요. H-, 즉 수소 음이온, 다른 말로 하이드라이드라고 하는데 이 하이드라이드를 내놓는 수소 친액체 이 두 가지 LiAlH4와 NABH4 얘네랑 이제 알데하이드 케톤이 반응했을 때 뭐가 만들어지느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알코올이 만들어지는데요. 이때 차수가 동일한 알코올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메커니즘을 생각을 해보면 그냥 대충 케톤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이 케톤에다가 H-가 반응을 해요. 그냥 얘가 나오면 바꿔서 그려주세요. H-다 이렇게 바꿔서 써주시고, 얘가 당연히 카본을 탄소를 이렇게 공격을 하겠죠. 음이온 친액체니까 바로 공격할 수 있다고 했고, 이렇게 전자가 넘어가게 되면 결국은 가운데 이렇게 H가 이렇게 들어온 상태죠. 이 상태에서 양성자를 이 산소 음이온이 잡아먹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결국 그렇게 되면 OH, 알코올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차수가 동일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제일 처음에 이 케톤은 알기가 몇 개였죠? 2개였어요. 근데 우리가 방금 넣은 게 뭐죠? H-잖아요. R을 넣은 게 아니라 H-를 넣었기 때문에 당연히 H가 들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생성물에도 알기는 여전히 2개로 남아있는 겁니다. 알기 2개에서 시작을 했고 알기 2개에서 끝났기 때문에 차수는 변경이 되지 않았어요. 차수라고 하는 거는 탄소가 몇 개가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는데, 탄소가 처음부터 2개가 붙어 있었고 마지막에도 2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탄소를 넣지 않았기 때문에, 수소를 넣었기 때문에 탄소의 개수에는 변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차수가 동일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NABH4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어차피 LiAlH4나 NABH4나 똑같이 수소 음이온을 내주는 건 똑같기 때문에 메커니즘도 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반응성 같은 경우에는 LiAlH4가 더 크고 그래서 더 많은 카본일과 반응할 수 있고, NABH4는 좀 약하기 때문에 주로 알데하이드 케톤하고만 반응할 수 있다. 이 반응성의 차이만 있는 것이지 똑같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이 산소 음이온이 양성자를 잡아먹으면서 알코올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탄소 친액체 세 가지는 또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할 것이냐 보게 되면 세 종류가 있으니까 당연히 세 가지 생성물이 나오겠죠. 근데 RMGX 같은 경우에는 R-로 바꿔서 써주시면 돼요. 얘가 나오면 옆에 R-다라고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요. 똑같이 한번 반응을 해볼게요. 대충 또 케톤을 그려보고, 역시 음전화 친액체이기 때문에, 음이온 친액체이기 때문에 바로 공격할 수 있다고 했죠. 중성 친액체는 아까 제가 양성자를 붙이고 나서 반응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음이온 친액체는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H- 요거죠. 얘가 이렇게 공격을 하는 그런 메커니즘과 똑같은 그런 방식으로 반응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지금 내가 새로 넣은 R이 뭔지 모르니까 편의상 R'으로 표기를 할게요. 그러면 중간에 이제 R'이 들어간 상태고, 얘도 당연히 산소 음이온이 양성자를 잡아 먹어야 되겠죠. 왜냐면 지금 음전하고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얘는 염기입니다. 강한 염기예요. 강한 염기이기 때문에 양성자를 잡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성의 좀 안정된 화합물이 생성이 되면 이제 끝나게 되는데, 이렇게 되죠. 근데 아까는 이제 알기가 2개에서 출발해서 알기가 2개에서 끝났어요. 왜냐면 알기를 넣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서는 저희가 지금 알기를 넣었습니다. 처음에 케톤은 알기가 2개가 있었어요. 하지만 알기를 넣었기 때문에 당연히 최종 생성물에는 알기가 3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알코올은 알코올인데, 여기 보시면 알코올이죠. 차수가 1차가 늘어난 그런 알코올이 만들어진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알기를 넣었으니까. 탄소가 한 개 더 늘어났고, 탄소가 한 개 더 붙게 되면 차수가 한 개 더 올라가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거 설명을 하기 전에 이 LiAlH4 또는 NABH4, 그러니까 수소 친액체랑 탄소 친액체 중에서 1번 RMGX 그린야드 시약이잖아요. 이 두 개는 같이 세트로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뭐 알코올에 반응해서 배우셨겠지만 둘은 굉장히 비슷한 성질의 반응을 해요. 지금 반응 메커니즘 자체가 똑같죠. 똑같고
생성물도 알코올로 똑같아요. 근데 차수가 늘어나느냐 늘어나지 않느냐의 차이만 있는 거니까 둘을 세트로 같이 외워주시면 편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탄소 친해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HCN. 어차피 여기서 H 플러스가 떨어져 나갈 거기 때문에 CN 마이너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탄소에 이제 이렇게 음전화가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대충 또 케톤을 그려볼게요. 물론 알데하이드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려서 알데하이드랑 반응해도 똑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 얘는 CN-를 넣었는데 얘도 이제 음이온 친해체니까 똑같이 카본을 탄소를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 똑같은 메커니즘, 아까부터 지금 똑같은 메커니즘을 지금 제가 세 번째 그리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반응이 진행이 되고, 역시 이 산소 음이온은 염기이기 때문에, 강한 염기이기 때문에 양성자를 잡아먹으면서 또 알코올이 만들어져요. 근데 얘는 그냥 알코올이 아니죠. OH기뿐만 아니라 CN이 같이 있기 때문에 얘는 그냥 알코올이 아니라 시아노하이드린 또는 사이아노하이드린이다 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얘가 지금 사이아노기잖아요. 그래서 사이아노기에다가 알코올 우리는 하이드록식이라고 하잖아요. 이 두 개 같이 있는 것을 우리는 사이아노 또는 시아노하이드린이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PPH3. 얘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얘는 지금 인이고요. 이 pH는 페닐입니다. 벤젠을 말하는 거죠. 벤젠이 이제 작용기로서 붙어 있으면은 페닐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페닐이 지금 3개가 붙어 있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조를 한번 그려보게 된다면 P가 이렇게 있고 페닐을 이렇게 그려도 되고요. 사실은 근데 문제를 풀 때 이렇게 그리게 되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그려도 되겠죠.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근데 이런 PPH3가 누구랑 반응을 하냐면 CH3I라고 하는 애랑 반응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 인이 가지고 있는 이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탄소를 공격하면서 이 I, 얘가 지금 이탈기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근데 얘가 지금 어떤 구조냐면요, RX죠. CH3가 R이고요. I는 이제 할로젠이니까 X잖아요. RX랑 반응을 해서, 이건 뭐 SN2죠. SN2 반응을 통해서 이탈기인 I를 내보내게 되고, 결국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이제 제가 CH3를 조금 더 풀어서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려진 상태에서 인에 양전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건 당연하겠죠? 왜냐면은 이 I가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떠났잖아요. 그래서 얘는 I 마이너스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이 플러스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 전체 전화는 중성이었는데 누가 마이너스를 먹고 가버렸기 때문에 토탈 전화가 이제 중성이 되려면 얘가 지금 보시면은 이걸 어떻게 또 쉽게 계산할 수 있냐면, 헷갈리시면은 인이 원래 15족이잖아요. 15족이면은 전자를 5개를 가지고 있어야 정상인데 지금 이렇게 해서 전자를 4개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에 플러스가 뜨는 것은 당연한 거죠. 어쨌든 이런 상태가 되고요. 이 상태에서 또다시 염기와 반응을 하게 됩니다. 염기가 여기에 있는 수소 양이온이겠죠? 수소 양이온을 떼어가는 산염기 반응. 브랜스테드 로우리 산염기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반적인 산염기 반응이죠. 그러면 이렇게 전자를 주게 되면서 수소 양이온이 떨어져 나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 다시 그대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방금 이 수소 양이온이 떨어져 나가면서 이 비공유 전자쌍이 탄소에게로 모두 몰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인에는 양전하, 탄소에는 음전하가 띄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얘를 저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일라이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탄소 친액체 3개를 소개를 했을 때 3번에서 PPH3를 소개를 한 것이 PPH3 자체가 탄소 친액체인 것은 아니지만 PPH3는 반응을 통해서 인일라이드를 만들 수 있고요. 이 인일라이드를 한번 구조식으로 써보게 되면 P의 pH3에다가 CH2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반응을 통해 PPH3 CH2라고 하는 탄소 친액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PPH를 탄소 친액체 카테고리에 넣은 겁니다. 근데 얘 자체가 이제 탄소 친액체라기보다는 반응을 통해 만들어진 인일라이드가 탄소 친액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탄소 친액체로 작용할 수 있는 이유는 탄소에 음전하가 떠 있기 때문에 공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탄소에 음전하가 떠 있으면 굉장히 강한 친액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인일라이드 제법 카테고리에 방금 제가 그린 이 메커니즘을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인일라이드가 만들어졌으면 이 인일라이드가 위티그 리액션이라고 하는 것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위티그 리액션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볼 거예요. 왜냐하면 기출된 반응이기도 하고 조금은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에는 습득이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2번에 걸쳐서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일단 오늘은 간단하게만 한번 볼게요. 인일라이드는 케톤과 반응을 해서 무엇을 만들 수 있냐면 알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티그 반응이라고 하는 것을 한 마디로 정의를 하게 된다면 인일라이드에다가 케톤을 반응을 시켜서 알켄을 만든다. 이게 바로 위티그 반응을 한 줄로 정리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메커니즘이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볼게요. 자, 케톤이죠. 여기 있는 알기는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어차피 이 점이 탄소를 나타내는 거니까. 그리고 방금 만든 인일라이드를 좀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지금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너무 복잡하니까 PPH3하고 인의 양전하가 떠 있었고요. 여기에 잘 보시면 인과 탄소가 연결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탄소를 연결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탄소의 음전하가 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케톤과 인일라이드를 각각 그려줍니다. 간단한 구조로 그려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이제 메커니즘이 헷갈리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그려주고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되냐면 이 탄소에 음전하가 있으면 상당히 강한 친액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가 카본일 탄소를 공격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또 지금 이게 이중결합이잖아요. 이 이중결합과 인 사이에도 또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이거를 잘 보세요. 이 모양을 제가 그린 모양을 잘 보시면 이렇게 사각형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각형이 만들어지냐면 이렇게 되겠죠. 지금 이는 양전하가 떠 있는 상태였어요. 하지만 얘가 지금 전자쌍을 이렇게 주면서 결합을 했기 때문에 인에는 지금 전자가 한 개 늘어난 상태겠죠. 한 개는 얘가 가졌을 거고 한 개는 얘가 가졌을 테니까. 그래서 양전하가 떠 있던 게 중성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CH2는 원래 연결이 되어 있었고요. CH2가 가지고 있던 음전하를 이렇게 카본일 탄소에 이렇게 주면서 결합을 했죠. 공유 결합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탄소 음이온이 중성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잘 보세요.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긴 한데 이게 카본일 탄소였잖아요. 이 카본일 탄소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근데 카본일 탄소에 지금 알기가 2개가 붙어 있잖아요. 그 알기는 그대로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각고리 중간체가 완성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전자 돌림이 일어나요. 전자 돌림이 일어나면서 분리가 일어나거든요. 방금 가로로 결합을 했으니까 당연히 세로로 전자 분리가 일어나야 되겠죠. 가로로 결합을 했는데 가로로 다시 분리가 일어나면 똑같이 되잖아요. 그래서 가로로 결합했기 때문에 세로로 분리가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분리가 일어나게 되면서
결국은 이렇게 합쳐지겠죠. 그래서 CH2 원래는 단일 결합이었지만 이렇게 전자쌍이 일로 이동하면서 이중 결합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알켄이 만들어지고요. 또 얘네의 결합을 또 보게 되면은 산소와 인 이렇게 있었지만 원래는 단일 결합이었지만 이 전자쌍이 일로 이동하면서 이중 결합이 됐겠죠. 그래서 이렇게 부산물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부산물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부산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알켄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위티그 반응을 한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은 인일라이드와 케톤이 결합을 했을 때 사각고리 중간체를 거쳐서 알켄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반응은 상당히 중요하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볼 거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복습을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질소친행체를 보도록 할게요. 자, 질소친행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냥 아민이다. 아민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0차 아민, 암모니아, 1차 아민, 2차 아민 이 세 가지가 질소친행체로 쓰이고 있습니다. 얘네가 지금 이민과 에나민을 생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민과 에나민이 뭔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이민과 에나민의 구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민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대표적으로 한번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거든요. 제가 지금 여기 그냥 알기인데요. 이 알기 두 개를 그냥 사이클로헥세인으로 뭉뚱거려서 그냥 그린 건데 그 이유는 제가 이거를 이렇게 그리게 되면 굉장히 헷갈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도록 이 알기 두 개를 이 고리화해서 그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 구조로 보시면 되고요. 이 구조에서 잘 보시면 얘는 질소와 탄소 사이에 이중결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얘를 이민이라고 해요. 결국 이민은 뭐냐? 질소와 탄소의 이중결합이 있는 구조를 이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에나민은 뭐냐? 에나민도 제가 또 대표적으로 그려보면 역시 알기 두 개 그냥 고리로 뭉뚱그려서 그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조가 그려진다면 얘가 에나민이에요. 이 에나민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 탄소와 탄소 사이에 이중결합이 있어요. 우린 이걸 알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알켄에다가 옆에 질소가 또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저희는 N아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마디로 탄소 이중결합에다가 질소까지 옆에 붙어 있는 그런 구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이 N아민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나왔는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알켄을 영어로 쓰면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에서 N을 가지고 와서 N 이렇게 썼고 질소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아민으로 표현을 할 수 있으니까 이 질소를 아민으로 표현해서 N아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민과 N아민의 구조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기 때문에 이민과 N아민이 어떻게 해서 생성되는지를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질소친행체 제가 세 가지 방금 소개드렸고 0차, 1차, 2차 아민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얘를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딱 요렇게 짝대기를 그어서 나누면 되는데 0차와 1차 아민을 저희는 어떻게 볼 거냐. 수소가 굉장히 많아요. 떨어져 나갈 수 있는 수소가 풍부하다는 겁니다. 수소가 충분하다. 이 수소가 충분한 0차, 1차 아민을 한 그룹으로 나누고요. 근데 이제 2차 아민 같은 경우에는 수소가 한 개밖에 없어요. 수소가 한 개밖에 없다는 것은 이 떨어져 나갈 수소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수소가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제가 수소가 충분하고 수소가 부족하다라는 말을 했냐면 결국은 이 반응은 탈수 반응이기 때문에 탈수 반응이라고 한다면 물이 빠지는 반응이잖아요. 그러면 H2O가 빠지는 반응인데 결국은 수소가 두 개가 빠져나가야 돼요. 뭐 산소는 카본일 산소에서 당연히 빠져나갈 거고 이 수소는 친액체에서 보통 빠져나가게 되는데 친액체에서 다 빠져나갈 수 있으면 친액체에서 빠져나가지만 이렇게 2차 아민 같은 경우에는 수소가 한 개밖에 없으니까 수소 한 개는 친액체에서 빠져나갈 수 없겠죠. 수소 한 개만 친액체에서 빠져나가고 나머지 수소 한 개는 공격을 당하는 케톤에서 또는 알데하이드에서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소 부족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탈수 반응에서 수소 2개가 빠질 때 친액체에서만 빠질 수 있다면 수소가 충분한 거고, 친액체에서만 빠질 수가 없다면 공격을 당하는 친전자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케톤이나 알데하이드에서 또 추가적으로 빠져야 되기 때문에 수소가 부족하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둘의 메커니즘 차이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일단 0차 또는 1차 아민이 케톤이나 알데하이드와 반응해서 이민을 만드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물론 알데하이드로 그려도 되지만 알기 2개를 제가 고리로 묶었기 때문에 편의상 케톤으로 반응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톤 또는 알데하이드에 RNH2, 즉 1차 아민을 반응을 시켜볼게요. 뭐 NH3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이렇게 1차 아민을 반응을 시킬 때 제가 뭐라고 말했죠? 중성친액체잖아요. 중성친액체는 단독으로 반응을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선행되는 과정이 필요한데 양성자를 붙여주어야지만 반응할 수 있다. 왜냐하면 중성친액체는 약하기 때문에 친액성이 충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양성자를 반드시 붙여주는 과정이 있어야지만 중성친액체가 반응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산촉매 반응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산을 촉매량만큼 넣어주고, 그래서 이 카보닐 산소가 양성자를 붙이는 그런 과정이 있은 다음에야 중성친액체가 공격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메커니즘을 그리는 것보다는 얘는 그냥 빠르게, 나오자마자 빠르게 1초 만에 생성물을 그려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메커니즘을 생략을 하고 일단은 탈수 반응이다, H2O가 빠지면 된다를 알고 계시면 되고요. 산소는 카보닐 산소에서 빠집니다. 이렇게 산소가 거기밖에 없잖아요. 그럼 H는 어디서 빠지냐? 친액체에서 빠질 수 있으면 친액체에서 다 빠집니다. 그리고 나서 붙이세요. 붙이면 어떻게 되냐? 지금 여기서 H2가 빠졌죠. 그럼 여기 뭐가 남아있냐면 NR만 남아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중결합이랑 결합을 시키시면 그냥 이렇게 되죠. 얘가 뭐냐? 방금 말씀드린 이민입니다. 질소와 탄소의 이중결합. 이민이고요. 다시 한번 연습해 볼까요? 다시 한번. 여기에다가 NH3, 0차 아민을 반응을 시켜 볼게요. 그리고 산촉매 처리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죠? 탈수, H2O가 빠진다. 근데 산소는 카보닐 산소에서 빠지고 H는 친액체에서 빠질 수 있는 만큼 빠진다. 친액체에서 빠질 수 있으면 다 빠지고요. 친액체에서 못 빠지면 뭐 추가적으로 이 친전자체에서 빠지는데요. 지금은 이 2개는 수소가 매우 충분한 친액체이기 때문에 그냥 친액체에서 다 빠집니다. 0차 아민과 1차 아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 H 3개 중에서 2개가 빠지면 NH가 남겠죠. 연결하세요. 뭐랑 뭐랑 연결하면 되냐면 여기 이중결합이랑 NH를 연결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지죠. 얘도 이민이에요. 질소와 탄소 사이에 이중결합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아주 빠르게 이 반응물과 시약을 봤을 때 1초 만에 생성물을 그려낼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2차 아민이 N아민이 되는 과정, 그러니까 2차 아민이 케톤과 반응해서 N아민을 만드는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역시 이렇게 케톤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2차 아민과 반응을 시킬 건데요. R2NH죠. 2차 아민. 그리고 산촉매를 처리를 했습니다. 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죠? 탈수 반응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죠. 물이 빠진다. 물이 빠지는데 산소는 카보닐 산소에서 빠지고요. 친액체에서 빠질 수 있는 만큼의 수소가 빠지는데 수소가 지금 한계가 모자라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친전자체에서 빠집니다. 즉 케톤에서 빠지는데 케톤에 알파 수소가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알파라고 하는 것은 작용기 바로 옆에 있는 자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알파가 되는 거고 여기도 알파가 되는 건데 편의상 그냥 오른쪽에서 뗀 겁니다. 왼쪽에서 떼도 상관없어요. 둘 다 알파 자리니까. 어쨌든 그렇게 하고 붙이면 돼요. 지금 여기 떨어져 나갔죠. 여기 떨어져 나갔는데 문제는
이게 잘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에서 수소가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중결합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겁니다. 원래 이중결합이 만들어지려면 수소가 떨어져 나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조를 생각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탄소 한 개당 이 고리에서 수소가 2개씩 붙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중결합을 만들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옥텟이 초과가 되잖아요. 여기 지금 이중결합이 생기면 이 탄소에 결합이 5개, 이 탄소에도 결합이 5개,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죠. 하지만 알파 수소가 떨어짐으로써 여기에 지금 수소가 1개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중결합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대신 여기에는 이중결합을 만들 수가 없겠죠. 이렇게 이중결합을 만들어버리면 이 탄소에 결합이 5개가 되면서 옥텟이 초과되니까 여기에도 단일결합만 만들 수밖에 없어요. 단일결합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뭐랑 연결하면 되죠? NR2랑 연결하면 되죠. NR2 이렇게 연결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다. 우리는 이 구조를 N아민이라고 한다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N아민이라고 하는 것은 탄소 이중결합, 즉 알켄에다가 옆에 질소, 즉 아민이 붙어있는 그런 구조를 N아민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2차 아민 같은 경우에는 뗄 수 있는 수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친액체에서만 수소를 떼는 것이 아니라 친전자체인 케톤에서도 수소를 떼면서 이중결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N아민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N아민 부분 조금 복잡하니까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다시 한번 연습해 보면 케톤이 있고요. 산촉매 그리고 R2NH라고 하는 2차 아민을 반응을 시키면 물이 빠지는 반응이 일어납니다. 탈수 반응이 일어나는데 여기에서 산소 떼고요. 여기에서 수소 떼고요. 여기에 있는 알파 수소 뗍니다. 그리고 나서 생성물을 그려보게 되면 여기에 이중결합 만들어지고 여기에는 옥텟이 초과되니까 단일결합밖에 안 만들어지고 거기에 이 수소를 떼고 남은 나머지 친액체의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붙여주시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사실 이 반응들은 역반응이 가능합니다. 역반응은 수화 반응이겠죠. 탈수 반응이니까. 즉 물을 첨가를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의 제거 반응이 일어났으니까 물의 첨가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이제 역반응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역반응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산성 가수분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냥 수화 반응이다 또는 물 첨가 반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저희가 이민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했죠? 산소를 뗐고 수소 2개를 뗐었죠. 그러니까 물을 뗐죠. 그럼 반대로 물을 붙여주면 되는 거죠. 일단 이민을 그립니다. 이민이 이렇게 생겼죠. 얘를 역반응을 시키기 위해서 산처리를 해주고 그리고 물을 첨가를 해줘요. 이렇게 나오면 이민이 나오고 반응물이 이렇게 나오고 시약이 이렇게 나오면 역반응을 하라는 거죠. 방금 했던 반응에 역반응을 하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일단 자릅니다. 왜냐면 방금 붙였으니까 반대로 자르면 되죠. 그리고 아까 카보닐 산소 뗐잖아요. 다시 붙여야죠. 그리고 아까 수소를 어디서 뗐었죠? 친액체에서 2개 다 뗐었잖아요. 친액체에다가 다시 붙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생성물을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해서 한 세트가 되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해서 또 한 세트가 되니까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케톤과 1차 아민이다. 그것이 생성물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앞 페이지에서 했던 반응의 역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산처리 해주고 물이 빠지면 되는 거죠. 방금 물을 더했으니까. 둘은 이제 완전히 정반응과 역반응의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럼 N아민도 똑같이 할 수 있겠네요. 아까 했던 거에 반대 과정으로 해주면 되니까 일단 N아민을 그립니다. 문제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N아민이 주어지고 그리고 산과 물
이런 식으로 반응물과 시약이 주어진다면 방금 배웠던 반응에 역반응을 해라 이 뜻이기 때문에 똑같이 해주면 되죠. 지금 이 이중결합이 갑자기 생긴 거잖아요. 끊어야죠. 끊고 또 이 결합도 없었는데 생긴 거잖아요. 끊고 그리고 나서 카보닐 산소를 넣어주시고 또 수소 뗀 거 어디서 뗐죠? 친해체에서 하나 뗐고요. 그리고 카보닐 알파 자리에서 하나 뗐으니까 다시 넣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좀 헷갈리니까 그림이 요렇게 하나 세트다 라고 보시면 되고 요렇게 또 하나 세트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려보면 케톤이 만들어집니다. 여기 알파 수소는 그려도 되고 안 그려도 돼요. 안 그려도 되니까 생략할게요. 그리고 R, N, R2NH 이렇게 해서 2차 아민과 케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했던 거에 그대로 거꾸로 해주게 되면 역반응의 생성물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조금 더 응용 버전으로서 ZNH2라는 형태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ZNH2라는 게 뭐냐면 암모니아 유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모니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NH3잖아요. 이 NH3에서 이 NH3를 NH2에 H 이렇게 바꿔서 그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결론은 수소가 3개가 있는 거니까. 근데 이 상태에서 이 H가 Z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 다시 써보면 NH2에 Z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암모니아에서 수소 한 개를 Z로 바꾼 걸 암모니아 유도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ZNH2나 NH2Z는 똑같은 거니까. 근데 이걸 첨가하게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똑같아요. 똑같이 이민과 에나민이 이민 유도체 또는 에나민 유도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런 케톤이 있어요. 여기에 ZNH2라고 하는 암모니아 유도체를 첨가합니다. 이 Z라고 하는 부분은 왜 제가 Z라고 표현을 했냐면 Z에 뭐가 들어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양한 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일반식인 ZNH2를 이용해서 반응을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한다고 했죠? 물이 빠진다고 했습니다. 일단 카보닐 산소가 제거되고 여기 수소가 충분하니까 친액체에서 2개 다 빠진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붙이면 되죠. 어디랑 어디를 붙인다? 여기 떨어져 나간 부분, 떨어져 나간 부분, 산소가 떨어져, 죄송해요. 이렇게 산소가 떨어져 나간 부분과 수소가 떨어져 나간 부분 그 사이를 붙여주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R 대신에 Z가 들어간 것 뿐이에요. 비교해 볼까요? 아까 앞 페이지로 넘어가서 앞 페이지에서는 어떤 구조였냐면 이런 구조였어요. 질소에 R이 붙어 있는 구조였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R 대신에 Z가 붙어 있으니까 R 대신 Z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저희는 이제 이민 유도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를 실제로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보게 되면 H2N에 OH 요런 암모니아 유도체가 있고요. 얘를 저희는 하이드록시 아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OH기가 하이드록시니까. 근데 이걸 일반식이랑 대응을 시켜보면 NH2 여기 있죠. Z도 여기 있죠. OH가 지금 Z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Z 자리에는 OH뿐만 아니라 진짜 다양한 것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 OH를 Z 자리에 넣은 겁니다. 얘랑 케톤이랑 반응을 시킨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산촉매를 처리를 해줍니다. 아까 빼먹었는데 산촉매 처리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했냐면 물이 빠진다라고 얘기를 했죠. 물이 어디서 빠지냐. 여기서도 빠지고 자 주의할 점은 지금 H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요. 어디에 있는 H를 떼야 되죠? 당연히 얘를 떼야죠. 이 OH라고 써져 있지만 Z라고 보셔야 돼요. 이걸 H라고 보시면 안 돼요. 이거 H가 아니에요. Z예요, Z. OH 전체를 Z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낚이지 마시고 반드시 이쪽에 H2를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붙이게 되면 N, OH, OH를 Z라는 일반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OH를 통째로 Z로 보셔야지만 이게 이제 가능한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진 걸 우리는 옥심이다. 옥심이라는 화합물이에요. 근데 이런 화합물 이름까지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암모니아 유도체가 나오면 Z 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든 그것을 Z로만 보셔야 돼요. Z라고 하는 한 덩어리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H가 있다고 해서 여기서 H를 떼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Z는 한 덩어리다. 그러니까 Z는 신경 쓰지 말고 어디서 떼라? 여기서 떼라. H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1강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는 뭘 배울 거냐면 이제 산소 친액체가 남았잖아요. 산소 친액체 남았고 그리고 산소 친액체의 역반응도 볼 것이고 황 친액체가 남았죠. 황 친액체도 볼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내용이 거의 다 끝나게 됩니다. 이제 친액체와의 반응은 끝나게 되니까 이걸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위티그 반응을 다시 한번 보고 위티그 반응의 좀 심화적인 내용까지 같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알데하이드 케톤의 산화 반응까지 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알데하이드 케톤 단원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 많으셨고 알데하이드 케톤이 지금 거의 다 끝났다는 거, 한 7, 80% 정도 끝났다는 거 알아두시고 복습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